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 망신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 조작범의 이 같은 경고를 날렸습니다. 금융당은 곧바로 주가 조작범을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어떤 내용인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과 교수, 박석현 우리은행 WM솔루션부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책 기대감에 증시 참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총 3,000조를 넘어섰고 코스피가 3,200을 넘어섰다 조금 후퇴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본 증시 친화적인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올 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주가 조작하다 한 번 걸리면 패가 망신하겠다. 주가 조작이 그만큼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자, 박석현 부부장님, 이 주가 조작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간혹가다 뉴스에 나오는데 이 아는 이유를 뭐로 보십니까? 직접적인 거는 금전적 유혹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금전적 유혹을 쉽게 느낀 만큼 주가 조작이 쉬운 건가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한국 시장이 이런 거에 좀 약간 좀 취약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요. 네. 법적 미비점을 좀 이용을 해서 처벌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좀 이렇게 줄이는 그런 게 좀 가능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해외에 비해서는 이게 좀 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금전적 유혹에 그 약간의 어떤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 조작을 계속 그 반복적으로 나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정부 대책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꾸는 과정. 그러니까 어떤 이익보다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각인시켜주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뭔가 금전적 유혹 그리고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걸려도 얻는 경제적 이익이 만만치 않다. 그러면 간혹가다 나오는 주가 조작, 혹시 유주선 교수님 기억이 나는 최근에 있었던 기억이 남는 주가 조작 사건 혹시 좀 하나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2023년에 예. 4월 말에 발생했던 SG증권발 예. 8종목 하한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라더견 씨 사건인데요. 네. 금융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투자자문사를 운영을 하면서 설립하다 네. 폐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당국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었죠. 그리고는 2019년부터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주가 조작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더견 사건. 예. 당시 주가 조작 규모도 대단했고 또 벌금과 과징금도 어마어마했죠. 당시만으로도.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제대로 그렇게 걸렸을 경우에 환수가 됐는지 또 환수가 제대로 될 건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여전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조작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금융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철저히 적용하겠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이후로 나온 건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박석현 부부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철저히 적용한다. 한 번 걸리면 자본시장에 발을 못 붙인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죠? 이번에 이제 그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네. 근절을 하기 위한 실천 방안 차원에서 일단 발표가 된 거고요. 예. 이번에 발표된 게 이제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감독원, 한국거래소 여기서 이제 공동으로 어떤 임시 기구 같은 걸 이제 설립을 해서 예. 그 핵심적인 부분은 불공정 거래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무관용 원칙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예. 실행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예.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예. 그리고 이를 통한 행정 제재 강화 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나 또는 그 불법 공매도 그리고 공매도. 허위 공시 예. 이런 거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단 한 번이라도 위반을 하게 되면 예.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을 해서 예.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뭐 과징금을 뭐 2배 이상으로 높이겠다라는 게 대표적인 제재 방법인 것 같고 부당 이득의 2배를 맞습니다. 환수해버리겠다. 그리고 임원 선임 제한 앞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그리고 이제 금융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이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서 실행하게 될 행정제재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실명을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상당 부분은
뭐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 과거에 그 불공정 거래 관련된 범법 그 실행을 했던 사람들이 예. 실명 공개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예, 제대로 일부만 공개가 안 공개되고 됐다. 그리고 이제 그 불법을 했던 그런 방식 이런 것도 공식적으로는 뭐 다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적으로 다 공개가 될 수 있게 제도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한국도 아마 이런 케이스를 해외 케이스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이런 주가 조작을 뭐라 그럴까 심리하고 조사하는 한국거래소도 있고 금융감독원도 있고 또 금융위원회도 다 각자 기관들이 조사하고 또 제재를 하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협력이 안 된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뭐 합동 대응단을 만든다 그래요. 세 기관이 함께.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이런 거는? 그래서 그 이른바 한국판 네.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어떤 기관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판 SEC. 예. 기본적으로 한국거래소, 그러니까 그 거래 탐지라든가 심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감독원, 금융감독원, 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기관인데요. 네. 이 보험 사기, 아니 그러니까 주식. 주식, 주가 조작. 네. 주가 조작 근절,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분산돼 있던 기관을 하나로 뭉쳐서 이 불공정 거래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제재를 하는 어떤 기능을 좀 강화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세 기관이 모여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제 신속하게 조사하고 신속하게 뭐 제재하고 심리하는 기관도 줄이고 여러 가지 제재는 또 무겁게 하고 한다는 얘기인데 혹시 뭐 한계는 없을까요? 이 세 곳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것만으로 그 효과가 높아지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일단 우리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다른 거는 네. 미국은 이제 앞에서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예. SEC라는 그러니까 그 증권거래위원회라는 공식 기구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어떤 행정 제재나 법적 제재 이런 거를 담당을 하는데 한국은 이런 것들이 독립 기구가 없고 그 어떤 처벌 과정에서도 미국은 SEC에서 바로 기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SEC가 예, 기소권을 바로 가지고 기소권을 있어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 한국 같은 경우는 검찰에 이첩을 해야 되는 그렇죠. 과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제재 내용만 발표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 약간 미국하고는 좀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요번에 이제 합동 대응단이라는 게 이제 설치가 되게 된다면 예. 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약간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신속하게.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런 발견이나 이런 것들이 한 15개월, 20개월, 뭐 2년 가까이 이렇게 걸렸었는데 6개월 정도로 이제 단축시키겠다. 발견해서 제재하는 데까지 그렇게 예. 그동안 지금까지 오래 걸렸어요.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일단 그 조사 권한이 뭐 거래소나 이런 데서 조사하는 것들이 전문적인 어떤 그 법률적인 조사를 담당하는 검사들보다는 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감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감시의 방식은 계좌 감시거든요. 계좌 감시, 예, 예. 계좌를 하나하나 본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 조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계좌를 되게 복잡하게 수백 개 계좌가 이제 동원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감시를 하게 되면 이 수백 개를 해야 되는 어떤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바뀌게 되는 방식은 계좌 방식이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예.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개인 중심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감시의 효율성이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여러 계좌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할 테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개인 기반으로 하면 여러 개에서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걸 더 캐치하기가 쉽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예, 예.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이다. 지금 두 분 다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하고 다른 게 아까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우리는 검찰에 넘겨야만 되는데 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SEC는 그런 면에서 좀 제 기능을 우리도 조금 뭔가 이걸 좀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어떤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실효성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그 금융당국과 예. 검찰과의 어떤 공조적인 어떤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그 내용인데요. 예.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 확신은 할 수가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합동 대응단은 임시로 만드는 거죠? 이게 어떤 고정 상설 기구는 아닌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합동 대응단을 구성하는 이제 기구가 예. 금감원, 금감위, 그다음에 거래소 이렇게 거래소. 되는데 여기서는 합동 대응단을 구성할 때 이제 인원 파견을 받지 않겠습니까? 한 30명 이상으로.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 인원들은 각 기관에 소속돼 있는 인원들이고요. 예. 파견식으로 합동 대응단에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게 그 임시 조직, 그러니까 독립적인 조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갖는 한계가 좀 있고요. 따라서 일단 미국처럼 관련 법령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고 이런 조직이 그런 어떤 업무를 전담해 나갈 수 있게 된다면 예.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겠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어떤 실현 가능성들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제 합동 대응단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주가 조작범들 이제 꼼짝 말한데 출범 후에 과연 제 1호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누구일까 주목이 되는데요. 직접 관련 없지만 최근에 문제가 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하이브죠.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지금 증시 사기 혐의로 금융위원회가 곧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마 절차가 하나 남은 것 같아요. 그 금융위원회 절차가 하나 남았는데 주요 주주들에게 상장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속인 다음에 나중에 상장 차익을 2천억 챙겼다는 게 금융위가 주장하는 혐의입니다. 아직 이제 뭐 검찰에 고발하면 수사가 돼야 되겠지만 유주선 교수님, 이 사안 방시혁 의장의 증시 사기 혐의 관련된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게 사기라고 단정을 아직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신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른바 예. 자본시장법에도 관련이 좀 있고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 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보게 되면은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호하고 예수하는 주식 의무 보호 예수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락업 제도라고 하는데요. 대주주가 상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인수합병 시에 상장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그 매도하지 않으면 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이브의 대주주인 방시혁은 이 제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PF라고 하는 사모펀드를 설립을 해서 네. 우회적으로 이른바 뭐 꼼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꼼수를 통해서 PF와 대주주 사이의 합의를 통해서 상장 차익을 얻었던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의심을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방시혁 의장 측에서는 법적 자문을 다 받고 절차대로 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 주관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좀 기울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120 자본시장법에 관련된 조문인데요.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를 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127조 1항 1호를 보게 되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을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상장 차익을 얻었다고 해서 이게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단정하기는 아직은 어렵고 법적 판단을 받아야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지금 이 정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강조하고 있고 뭔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1호가 누구냐 관심이 많으니까 혹시 이 방시혁 의장이 아닌가? 이런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봤고요. 이번에 원스트라이크하고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벌칙이 강화되는데 또 하나 발표한 게 그겁니다. 주가 조작에 활용되는 부실한 상장사를 신속하게 퇴출시킨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꾼다는데 박석현 부부장이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퇴출 절차를? 일단 그
상장을 계속 유지하려면 뭐 여러 조건들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예. 그중 하나가 이제 회사의 규모죠.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 돼야 되고 그리고 회사의 실적 중에 이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요건을 상당 부분 강화, 그러니까 상향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기존에 있었던 것은 뭐 2년 연속 감사 의견이 그 미달, 그러니까 미제출됐을 경우에 즉시 상장 폐지하겠다는 요건도 뭐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 퇴출 심사를 3심제로 했는데 네. 2심제로 좀 간소화하겠다라는 측면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퇴출 3심제를 2심제로 한다. 2년 연속 감사 의견 미달이면 상장 폐지를 한다. 혹시 기업들은 너무 엄격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불만이 혹시 있을 수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지금 이제 신정부가 들어섰고 예. 그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 이른바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정부가 코스피 5천 그리고 상법상의 어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른바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원스트릭 아웃 제도는 당연히 이렇게 도입이 돼야 되고 또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 이 부분은 양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 퇴출 절차를 좀 쉽게 만드는 거, 쉽게 상장 폐지하는 것도 이런 절차도 좀 필요한가요? 이렇게 3심제로 2심제로 하고 2년 연속 이 회계 감시 의견 미달이면 상장 폐지하고 이런 것도 다 서둘러서 해야 될 그런 뭐 혹시 부작용 없어요? 주주들에게도 그렇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주주들의 자금이 예. 거래 정지로 묶이는 기간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주주의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 처분의 기회를 잃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제 자본시장 선진화 그리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사실 최근 들어 증시가 오르는 것도 이런 정책 기대감인데 그게 얼마 전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죠. 이사의 충실음을 주주로 확대하는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상법 개정 통과 후 곧바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준비한답니다. 집중 투표제를 들어가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한다. 이 상법 개정은 통과된 지 정말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석기 본부장님? 더 센 게 나온다는데. 물론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집중 투표제 도입이랑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이 부분이 원래 상법 개정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었는데 원래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제 그 여야 협의 과정에서 1차로 이제 통과될 때는 좀 합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통과시키자 해서 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그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를 이제 확대시키는 그쪽만 통과가 됐고요. 일단 2차 개정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얘기가 돼왔던 집중 투표제랑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이 부분을 새롭게 이제 추가하겠다라는 얘기고 아직까지는 이게 그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곧바로 될지 그리고 신속하게 될지는 조금 더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사 선임 집중 투표제라는 게 이사 선임을 할 때 주주가 그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좀 몰아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대주주가 거의 막강한 그 선임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소액주주들도 이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어떤 한 목소리를 응집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감사 그 위원 분리 선출 확대 이 부분도 대주주의 의결권을 좀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 도입할 수 있는 어떤 제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제도라는 게 플러스 부분도 있으면 마이너스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대주주나 모든 경영자들이 다 부도덕한 사람은 분명 아닐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 그리고 주식 측면에서는 경영권이 위축이 돼서 경영 활동을 제대로 못함에 따라서 회사의 어떤 그 실적이나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이 약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도입은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필요한데. 보안 장치나 또는 도입했을 때 어떤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고려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진행해 나가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 그렇더라고요.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조금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자. 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자.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 혹시 교수님은 이게 뭐 시급히 역시 이 상법 개정은 추가적인 것도 시급히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게 혹시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지난 3일 날인가요?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죠. 네. 사실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해서는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감사 분리선출 확대요? 예, 특히 이제 사회이사의 경우에는 이 합산 3% 룰이 적용이 안 됐었는데 네. 사실 3일 날 통과가 됐기 때문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어느 정도 정부 여당에서는 좀 만족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3% 룰이 됐기 때문에 더 센 거는 뭐냐면은 한 명을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그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대한 어떤 그 형해발을 막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기업에서도 당시에 양보하고 싶지 않았던 게 바로 집중투표제일 겁니다. 집중투표제. 아시다시피 집중투표제는 우리 상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정관을 통해서 임의를 하든 받아들이든 거는 판단에 맡기게끔 해줬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이 집중투표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가장 큰 거예요? 대표적으로 써버린 사태에서 발생했잖아요. SK SK 사건. 써버린, 그렇죠. 그렇죠. 그 투기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경영권을 위협한다든가, 그 다음에 먹튀를 한다든가 해서 기업 경영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일정한 기업이 반드시 이거를 가져가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뭐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면 경영권 방어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아까 말했던 회계장부의 열람이라든가 영업비밀의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주주가 무슨 지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오너가 지분이 조금 가지고 순환출자를 통해서 지금 기업 지배구조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헤지펀드라든가 이런 자본들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3%룰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다른 나라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런 분이 하나가 있고 이 집중투표제는 정말 좀 조심스러운 게 주요 선진국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다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집중투표제를 일단은 들어오는 것은 조금 더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좋겠다. 들어온다면 네. 그러니까 의무화한다면 정부 여당은 반드시 이걸 도입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본시장의 어떤 건전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 제도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했던 부작용들 그 다음에 이 차등의 글권이라든가 포이즌 필이라든가 경영권 방어 장치를 좀 그렇습니다.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된 상태에서 들어온다면 가장 좋고 안 된다면은 차후에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집중 투표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이 기업들로서는 이제 부담이 가는 거니까 뭔가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두 번 얘기해 주셨네요. 또 하나 있는 게 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차제 상법 개정안에 넣지 않은 게 민주당의 생각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주들은 굉장히 바라는 거죠.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렇죠. 예, 예. 시장이 좀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이 조치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상당 부분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게 됐을 때 일단 그 주식시장 측면에서 이제 플러스가 요인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기업의 어떤 자본 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요 기업들의 이제 그 저평가를 받고 있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너무 많은 자본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주주 환원이나 아니면 투자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자본으로 이제 전입이 돼서 자본이 비대하게 이제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기업이 그 이익을 많이 내서 저평가가 되는 게 아니고 자본이 지나치게 비대하게 늘어나서 저평가가 되는 경향이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의무화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자본관리 측면에서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자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의 전체 자본 규모가 지금 상당히 커져서 지금 한 2,600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본 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단번에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점진적으로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소각이 법제화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갑자기 폭등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점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재평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안 정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예, 짧게. 그 부분 한마디만 좀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자사주라고 하는 것이 소수 주주에게는 여러 가지 이득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인수합병과 아까 동일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방어법제가 취약한 상태에서 자사주는 인수합병을 방어할 수 있는 기재 역할을 했거든요. 자사주가 그렇죠, 기업으로서는 그렇죠. 흑기사 방어 역할을 수단, 하면서 다른 방어 수단이 없을 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자사주를 반드시 처분명령을 한다면은 방어법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기업은 또다시 상당히 부담을 느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투자자들은 원하지만 이거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또 조금 더 그런 관점도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과 교수 박석현 우리은행 WM 솔루션부 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